역사책 자주 보세요. 흔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기 전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바로 역사 서적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역사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사 이야기인데요. 무려 22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역사 학회에서 이 책을 냈는가 싶어서 봤더니 저자가 한 분이세요. 작은 거인으로 불리우는 제야 사학자 이이화 선생입니다. 지난 1월 외교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자 한일협정의 주역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항의가 빗발쳤다. 분노한 거리의 시위자들 가운데 한 사람, 칠순의 제야 사학자 이이화. 지난 10년 동안 이이화는 5천년 민족사를 복원해내는 대장정을 해왔다. 임금의 이름이나 줄줄 외는 연대기식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한국사 이야기. 그가 22권의 책을 펴내는 동안에도 역사는 쉼없이 흘렀다. 그 쉼없는 역사를 온몸으로 기록해온 사람, 제야 사학자 이이화를 만나보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이이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한번 만나볼게요. 따라오세요. 혹시 이이화 선생님, 이이화 선생님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오면 뵐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전주에서 만났었는데. 저 혹시 제 누군지 아세요? 오정희 씨지 뭐. 감사합니다. 옛날에 서편지도 내가 다 보고 그랬지. 아니, 많은 분들이 오정혜보다도 서편지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성이 서씨고 이름이 편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곳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네.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무국이에요. 이게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네. 이 지원 사무국인데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문광부하고 연관되는 네. 그런 분과가 있어요. 이제 기념사업 분과 또는 명예회복 분과 또는 유족 발굴 분과 그런 일을 총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일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세요? 이성진 사무 지원.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저는 조사연구 과장 박입니다. 예. 과가 셋이 있어요. 예. 조사 연구과, 기념사업과, 행정지원과. 예, 그렇군요. 그 뭐니 해도 그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것이 그렇죠. 어디에 있는가요? 네, 저쪽에 있어요. 여기 갔다가 요리 갔다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이렇게 다들 업무를 하고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이제 하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예. 저 뒤에 분 멋진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여기 이쪽은 이제 지원 사무에 예. 자료를 기초 자료를 모은 곳이에요. 그렇군요.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준비 단계니까 네. 완벽하지는 못하고 네. 이게 이제 선생님 책 아닌가요? 아니 내 책이라기보다도 여러 자료를 예. 내가 중심으로 해서 모은 거예요. 이게 옛날 이 한문 책들이 전부 이렇게 한문 책들이 우리나라 또는 일본 관련된 것도 모으고 이렇게 우리 전체를 모은 것들이 모으신 거고 여기에 요건 내 개인 선생님께서. 저술이에요. 내가 개인들 뭐 쓴 거고 여기도 이런 것처럼 그 한 권을 민중의 함성, 통학, 농민 전쟁 우리 가지고 이 전봉준 장군 이렇게 보이고 이 그렇잖아요. 책이 그 10년 동안 하셨던 22권의 책 중에 그렇죠. 한가운데. 예,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고 좀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충동 없으셨어요? 많았죠. 그 무엇보다도 막 어떨 때는 뭐 난 앉아서 또 컴퓨터를 치니까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또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한 건 별개를 치더라도 또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이런데도 이런 데 손가락도 아프고 내가 또
잘못 배워가지고 독수리 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혹사시킨다고. 골고루 좀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막 일어나면은 나는 두 가지를 풀어요. 하나는 내 가방을 들고 무조건 뭐 경주라든지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막 돌아다니요. 답사를 다녀요, 혼자. 그래 바닷가에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해요. 자살할 사람을 지금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는 사람을 내가 불러갔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 혼자 앉아서 한숨 쉬고 앉아 있길래 자살할 뿐인 줄 알았다고. 근데 딴 친구들하고 절대 아니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혼자 답사를 다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또 찾아와요, 사람들을. 그 어떨 때는 적절할 때 찾아오면 괜찮아요.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그래 오면 그때 이제 숙타령하는 거지. 이제 밤을 새고 숙타령해요. 그럼 그게 그 이튿날은 아주 피곤하더라도 한 조금 2, 3일 지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가지고 능률이 나요, 이제. 근데 능률 안 하는 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 자꾸 이제 더 일도 잘 안 되고 내용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들 작업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출판사하고도 약속을 했고, 내가 도망한 것은 조용한 데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서울 주변에 있으면은 뭐 주례를 서달라, 뭐 어떤 언론 매체에서 뭐 나와달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끊었는데 아주 그런 데 가 있으면은 상당히 끊기가 좋잖아요. 내가 언제 주례를 사러 올라가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신문사에서 뭐 취재를 하려면 내가 언제 올라가느냐. 그럼 온다 하면 그래 이제 장본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던 것이죠. 저희도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예, 이렇게 다 그 10년 동안 작업을 하고 나서 소감은 어떠세요? 그 뭐라 하면 좋을까? 내가 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반성도 오지만은 그래도 10년을 내가 버텨서 작업을 해냈다. 또 언론 매체에서도 뭐 인터뷰도 와서 개인으로 쓴 것은 제일 방대한 분량이 아니냐. 그러면 사실 난 겉으로는 뭐 방대한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뭐 괜찮아요. 흔히들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참 지루하고 그런 선입관을 가는데, 선생님 책을 읽는 과정에 느낀 거라면은 그 한 권의 그런 이야기책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생활서도 볼 수 있었고 문화서도 볼 수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읽는 동안에 눈물이 날 정도라는 그런 소감을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가 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걸 제대로 담아내야 될 거 아닌가. 그 말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도 아주 잘 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잘못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역사로. 그래서 나는 역사를 뭐 태정, 태세, 뭐 왕의 이름만을 외운다든지 사건 이름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재미를 좀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표방한 것이 쉽고 재미있고, 그래서 쉽고 재미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역사책을 왜 써요? 의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표방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좀 책을 많이 읽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많이 읽어요. 또 이걸 보면은 아마 또 쉽게 쓴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인 이런 분들이 읽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 어떤 역사 교육이 어렵게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증을 낸다고요. 이런 것을 현대에 들어와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내 아들, 딸이 공부를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역사 점수가 아주 형편없어요. 학교에서 물어요. 니네 아버지는 역사학자인데 왜 그러냐. 본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역사학자지만 내가 뭐 역사할 사람도 아니고, 첫째 어렵다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또 약간의 그런 수사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중요해요. 왜 그건 뭐 과장이나 거짓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해 죽는 죽음도 있고, 평생 종하다가 맞아 죽었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때 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그런 것이 아마 작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존의 역사책과 다른 책을 저술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삶도 보면은 참 파격적인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책을 쓰시는데 연구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셨다고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김종필 자민련 총재 앞에서 그 시위도 아니 별걸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위였어요? 나는 물론 역사학자의 기본은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을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고 실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실학자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박지원 같은 경우라든지 정약용 같은 경우도 농촌의 현실을 자기가 직접 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죽은 학문이 아니고 산 역사가 되어야 된다. 이럴 적에는 너무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책을 못 쓸 정도가 되면은 어떤 본 모습을 잃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는 그런 문제를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백적으로 얘기하면은 데모는 나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주동이 되지 못하고 앞장서지를 못해요. 또 겁도 많아가지고. 근래에도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아직도 우리는 청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과거사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도 아닌데 빨갱이라고 죽고 자기 어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어린 하나 키우는데 그 아이가 또 자라가면서 부모를 선택합니까? 부모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유학을 가도 견제를 받고 경찰이라든지 군인 장교가 될 때에도 전부 빼내버리고 평생 감시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청산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걸 마다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억울한 사람들 이걸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거사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좀 진상을 밝혀가지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권 국가고 참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서 조금 힘이 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동학농민혁명 이 일을 하니까 당신이 그 후손이냐? 또 과거사 뭐 이렇게 나서니까 당신이 그거 피해자냐? 난 전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조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뭐 내 개인적인 어떤 역사학자로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명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박근혜 한나라 대표 집 앞에서 어떤 시민단체 대표가 병원에 계시는 아버님께 그 과거사 청산법이 토론가가 됐다는 그 얘기를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으셨다면서요. 진짜 참 별걸 다 잘했는데. 그 부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난 해에 광주 5.18에서 동아시아의 그 민중의 어떤 인권 이 관련 강연을 개최했어요. 국제학술대회죠. 거기에 이분이 정으로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다가 여름에 비가 왔는데 그 돌 계단을 내려오다가 숙소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아침 이 머리를 완전히 깨가지고 전남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부산에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 메리노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의식 불명 상태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내가 병 의문을 갔더니 좀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에다 대고 과거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달라고. 그랬더니 소리를 쳐줬더니 정말로 움직여요. 약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을 물론 못하고.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나를 꼭 쥐더라고. 자, 이게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는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말도 약간 하려는 듯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자기는 평생에 이 법이 제정되는 걸 보고 죽겠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지금 다행히 죽지 않고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냐. 근데 그 아드님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문을 오면은 그때 한번 조금 정신이 도는 듯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서 내가 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내가 그 경향신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분하고 또 다른 몇 분을 중요한 분을 대표적으로 정말 내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그분하고 얘기를 듣고 술잔 나누고 있으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난 정말 눈물 흘렸어요. 그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가출 청소년이라는 그런 기록이 어딘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네. 그 한문만 가르쳤어요. 그 학교를 전혀 못 다니게 해요. 네. 그런데 15살 사춘기가 되니까 예. 내가 이 한문만 배워서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마을로 내려왔더니 내 또래 애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네. 뭐 A, B, C, D 어쩌고 또 이 부여에 그 요새 은산 별신굿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거리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중학생이 딱 내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네. 운동화를 신고. 예. 야, 천사처럼 보여요. 내가 저 여학생하고 말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가만히 하니까 그 내가 같은 중학생이 되면은 가능하지 같이, 않을까? 예. 아 이러다 보니까 막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막 새벽에 몰래 네.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인데 네. 우리 조카놈이나 네. 우리 딸내미들도 내 가출이 못하게 돼가지고 네. 아빠도 가출했는데요. 이래가지고 우리 딸이 실제 가출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때도 동네 남학생 때문이었을까요? 아 그건 아니고 지가 뭐 하여튼 뭐 인형의 집에서 탈출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고 뭐 하니까 뭐 근데 그때 따님이 아빠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사실 없으셨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 고향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써놓은 기록이 없어요. 어느 분은 광주, 어떤 분은 여수 네. 이렇게 근데 정확한 고향이 어디시죠? 원래 부모 고향은 네, 경상도 김천. 김천. 네. 김천인데 우리 네. 아버님이 네, 이 이제 주역만 읽는 한문쟁인데 네.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음.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대구에서 이제 이 한문쟁이가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음. 거기서 내가 태어났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달성공원 옆에 태어났다가 7살 때 또 갑자기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네. 전라도 이리 전라도 1위로. 요새 익산이죠. 예. 거기 또 이사를 갔어요. 또 거기 좀 살다가 네. 또 해방될 무렵은 저 대둔산 충청도 대둔산으로 네, 네. 또 이사를 가자. 네. 그 산골에서 예. 내가 공부를 했어요. 또 또 6.25가 직전에 또 저 안면도로 이사 가죠. 요새 안면도 알죠? 안면도 예, 거기 알죠. 이사를 갔어요. 예. 근데 그때는 지금 안면도가 다르죠. 네. 뭐 바닷가에 가면 뭐 먹을 것이 널려 있었고 네. 뭐 낙지도 뭐 주워 먹고 뭐 이렇죠. 네. 근데 아주 정말 재미는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또 부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아까만 하느라 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부산으로 해서 여수로 해서 네. 광주까지 흘러간 것이죠. 광주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학을 하면서 고아원에도 있었고 음. 또 뭐 그때 은난 팔러 다니면서 네. 이제 고학을 했는데 네.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고학한 끝에 일단 그때는 광주 고등학교가 상당히 그 명문이에요. 그쵸. 명문고등학교. 저 지방 중학교에서는 뭐 1, 2등 안 하면 못 들어온다 뭐 네. 이럴 정도인데 네. 특히 내가 좀 국민학교를 그 당시 국민학교를 하나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중학교도 내 차례로 안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한문을 잘하고 네. 그냥 국어 같은 거, 역사 같은 거 내가 잘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소학 같은 건 못해. 네. 근데 어떻게 그 광주고등학교를 내가 합격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유일한 졸업장은 광주고등학교밖에 없어요. 대학도 다니다 중퇴했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마 자꾸 얘기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 전라도의 그 풍경이라든가 추억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그건 오히려 네. 묻는 분이 네. 오히려 내 정서를 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내가 10대의 이야기지만은 네. 광주 얘기만 하면은 내 가슴이 정말 찡하고 네. 그 6.25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음. 그때에 그 내가 이제 다방에다 물건을 팔러 가면은 다방 아가씨들이 초를 이렇게 네. 타다만 그때 전기가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보여줘요. 내가 가져가는 걸 보고 왜 그냥 내
방에다가 그걸 켜놓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때 길가에 이렇게 목로처럼 만들어 놓고 밥을 팔아요. 네. 콩나물, 김치 이런 걸 해만큼 놓고 네. 그러면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밥 사주고 한껏 먹어라. 그럼 밥을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꺼번에 2끼씩 먹는 거지. 그렇게 먹고 그 고마움을 네. 그 말도 못합니다. 나는 네. 지금도 거리는 달라졌지만은 광주의 그쪽 내가 다니던 그 계림동이라든지 산수동이라든지 그 뒷골목을 환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홍어 탁지라는 집이 요즘 있어요. 아, 야, 전라도 홍어와 네. 이 막걸리 탁주가 그렇지. 만나는 거 이것도 갈까요? 그래, 나 이런 데를 좋아해요.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예. 한 잔씩 해가면서 얘기를 하죠. 예. 선생님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네.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선생님하고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 봤네요. 예. 우리 추운데 예. 좀 먼저 한 잔 따라놓고. 고맙습니다. 야, 그 노란 주전자에서 나오는 탁주 빛깔이 너무 좋네요. 어이구, 예, 선생님 제가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선생님께. 고마워요. 예. 자, 하여튼 한번 부딪히지 뭐. 네. 자. 이게 동동주인가요? 네. 공동 주고 네. 이 집에 네. 들어오는데 이 아주 콤한 게 홍어가 예. 한 잔 해보세요. 예. 전라도에 잠시 계실 때 이 홍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아니 어릴 맛보셨어요? 때는 이런 걸 못 먹고 고학하면서 아, 너무 비싸서 그때도 비쌌나요? 비싸죠. 아. 그 나이가 좀 들어서 네. 이제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었고 또 이제 여수라든지 목포라든지 내가 역사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그런 때 일부러 뒷구멍까지 찾아 먹고 그랬어요. 홍어의 뼈가 아주 씹혀서요. 그렇죠. 홍어는 뼈처럼 먹는 맛이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에는 문학에 열중했어요. 시도 쓰고 뭐 이제 어설프지 소설도 쓰고 이제 우리 그때 교내 잡지들 이렇게 편집도 하고 했고 그때 이제 학생 문예에 또 전남일보 같은데 이런 데 기고도 하고 그래서 겉멋이 들어서 문학에 빠졌어요. 네. 그 이제 고학생이니까 대학을 가려면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그 문예 창작과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20대 중반 이후부터 네. 가만히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고 또 일제 식민지를 겪고 또 남북이 분단을 하고 이런 참 세계사적으로 이런 비극의 역사가 없어요. 네.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문학가로서 보다 역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20대 후반부터 네. 아주 역사에 열중했고 그래서 문예창작과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때부터 역사 관련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됐어요. 그 국역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그 사표를 낸 계기가 5.18 때문이라는 말씀 들었거든요. 사실 네. 아니 그렇죠. 네. 그 뭐라 하면 좋을까? 이제 내가 역사를 하고 또 박정희의 그 유신 정권을 겪고 네. 그때 말로 나도 로이로제에 걸렸어요. 네. 괜히 나를 누가 미행하는 것 같고. 근데 글을 그때부터 내가 쓰면은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전화가 와요. 왜 이런 거를 썼냐는 둥. 뭐 소련 사람 학자를 인용했다는 둥. 그러면 이게 뭐라 할까 자기 비축이 돼요. 그렇죠. 겁이 나죠, 사실. 은근히 캥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직접 잡아서 뭐 고문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예. 그걸 자기 여과라 그러는데 네. 이런 걸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내가 동아일보에도 있었고 민족문화추진회 같은데 번역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5.18 그 근방에 뭐 5.18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근방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이런 데 와서 막 흥분해서 던지고 이런 짓을 연달아 했다고요. 이제 5.18이 이제 정점이죠. 그때 그 소리를 광교에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불통이지. 뭐 신문이 보니까 이상하게 깔려 있어요. 우리는 낌새를 다 알았어요. 또 계엄령을 제주도까지 확대된다 하는 걸 딱 듣고 야 이게 무슨 또 엄청난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도 내가 화곡동 살았는데 참 뭐 그때 윤구병의 신이 뭐니 김성동 신이 소설가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었어요. 맨날 우리 흥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 텔레비에서 일부가 나오는데 저 반도들이 어쩌다 뭐 하면서 일부가 나왔잖아요. 그때 밥을 먹다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밥상 앞에서 우리 만화도 옆에 있고 밥이 뭐 넘어가요? 이걸 잡고 그냥 뭐 한바탕 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한동안에는 공부커녕은 우리 갈 수도 없고 근데 다만 내가 요새 가만히 하니까 하여튼 그 근방에라도 걸어서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까지는 내가 못하고 차가 뭐 안 통한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못 갔죠. 그러다 상당한 몇 달 뒤에 내가 갔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면 말을 못 합니다 사실. 지금도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나쁜 놈이 나를 역사에서 그래서 연상군하고 전두환이 둘이라고 지금도 그래 쓰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냈던 5.18이 벌써 25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에 5.18이 참 여러 가지 자리매김들을 해왔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나는 꼭 이것을 광주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하나의 절정이었다고 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가 5.18 밑에다 민주를 붙여야 될지 민중을 붙여야 될지 약간 그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독재와 한거하고 또 진정한 민주 가치를 찾아가는 그 도정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박정희의 유신 이후에 가장 큰 그 민주운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5.18 광주 민중항쟁이고 두 번째는 6월 항쟁이죠. 일련의 과정을 걸어왔다. 그래서 내가 한국사를 1945년까지 썼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18 아니면 6월 항쟁까지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을 제의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결정 않고 그건 두고 보자. 근데 사실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 그 겪은 시대가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건 뭐 지난 얘기를 하면은 사료라든지 객관성을 좀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나같이 흥분 잘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보면은 막 더 이성보다도 감성이 앞서가지고 그 좀 휘두를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사실 역사는 너무 점잖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놈은 나쁘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역사 중에서요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된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굳이 얘기를 드리면 고구려가 망하니까 이시조선이 들어섰으니까 고구려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것을 과거 청산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방 이후에는 너무 좌우 이데올로기라든지 또 외세라든지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자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사람, 또 그 정권이 저지른 국가 폭력 이런 것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고, 그래 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 해방 이후에 그런 과정을 전혀 걸어오지를 못했어요. 가령 이승만의 우리 잘못을 개인 차원에서 했지만은 아까 오정희 씨가 보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이 110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지금까지 역적이라 몰아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애국자로서 등장을 한 것이고 전봉준 장군도 이제 역적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서 우리가 받들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걸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싸움과 또 의식의 변화가 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전두환 그만이 아니라 지금 박정희 관련 무슨 걸 공개 좀 한다고 해가지고 뭐 끌어내리기니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 잘못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영삼 정권 이후에 일테면은 순수한 민간 정부에서 주도했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민중들이 이제까지 싸워온 그런 정말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실감할 정도로 우리는 싸워왔어요. 그 결과라고 나는 봅니다. 잠시 목을 또 좀 죽이시죠. 그래도 오정혜 씨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즐겁네요. 그 5.18 25주년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가 꼭 청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그 하수인들, 가해자들이 지금 은근히 살아있다고요. 비록 뭐 5.18 재단이 서고 뭐 이렇게 일련의 일을 하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보상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바르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도 하긴 해요. 나한테도 뭐 그 관련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5.18에서 나한테 책도 오고 그래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자꾸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요즘 지금 그래도 세계에 11위, 12위 경제 국가라 하면서 물론 요즘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다리 하나를 놓는데 몇 천억도 들이고 말이야. 뭐 하면서 무슨 그런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돈 들어간다 안 한다 그래요. 그거 참 우리의 마음이 보통 답답한 게 아니라 새마음 같은 건 제가 했다가 부셨다가 뭐 굴다리 하는 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정작 돈이 들어가 모자란다고 없다고 그러고 참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네, 사람의 마음에 다리부터 세워야죠. 그렇죠. 인간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야. 그 새파란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냥 평생에 못을 가슴에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걸 어느 일부분이라도 좀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주의하고 싶은 것은 가해자들을 처벌을 정말 해야 되나.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만 내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있어요. 그들이 대통령이라는 걸 지냈다고 해가지고 국립묘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막아야 돼요. 적어도 이건 민족 정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와야 돼요. 지금. 이게 직접 다시 감옥에 넣고 무슨 범죄자로 처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무슨 대단한 애국자의 민족 지도자인 것처럼 만들어준다 이런 짓은 해서는 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내가 강력하게 역사학자의 양식으로서 주장합니다. 정말 두 번 못을 박는 거죠, 가슴에. 그렇죠. 그 노무현 정부의 과거 청산 의지는 어떻게 보세요? 진전은 많이 됐어요. 나도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의 하나인데 과거 청산은 이제 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듭 얘기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민주 인사들도 뭐 억울하게 뺄갱이로 몰려서 죽기도 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 들씌워가지고 그 이상한 혐의를 씌워서 죽이기도 했고 그런 사건들이 다 제대로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또 한국 전쟁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권이 그런 의지는 그전 정권보다는 더 강해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반대 세력들이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라든지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요새 개혁 입법이라고 말하는 그 사립학교법 같은 것도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열린우리당이 잡고 있는데도 불과 훨씬 적은 한나라당한테 지금 꼼짝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민주 방식이라 하면 방식일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전돼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미지근한 개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발짝 자국씩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말씀하는 가운데 홍어 무침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저쪽은 먹으라니까 먹어가면서 들어라니까. 자, 홍어 무침을 한번 또 드셔보시죠. 자 이것도 아까 한 점밖에 안 먹어서 얘기하자. 예. 아, 근데 상당히 매운데요, 홍어가? 그래. 예. 그래서 그 맛을 먹는 건데. 참 그 지역주의가 한국 사회에 그 끼치는 영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얘기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이 지역주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마을에 내가 촌장처럼 그 회장이에요. 네. 내가 저 아차산 밑에 사는데 네. 그 나보고 자꾸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소설가 박원서하고 나하고 두 분을 회장을 공동 회장을 시켜가지고 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세 가지 딱 저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큼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 술 먹고 떠들고 다 좋은데 그 지역 얘기 좀 하지 말고 종교 얘기 좀 하지 말고 정치 얘기 좀 하지 말자. 이 세 가지가 맨날 싸움의 꼬투리가 돼요. 거기 뭐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물론 이북 출신들도 있고 이 지역 참 큰 문제예요. 또 내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힘있고 기득권을 누리던 지역에서 그걸 빼앗긴 듯 하면은 그게 열이 더 삐치는 거야. 자기가 이제까지 누려온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여기는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원인이 사과는 누구냐면 가해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사과를 해요? 무등 맞았는데 내가 당신 나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때린 사람이 미안했어. 그러면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해해요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런 바탕이 아니면 그건 박정희 문제다 정치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참여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역 문제는 조선시대 같은 때에는 북쪽의 평안도니 함경도니 또 차별을 했고 그때 또 그 밑에 전라도니 경상도니 또 차별을 했어요. 그러다 충청도와 경기도 사람들이 주로 전개 중심을 잡았는데 해방 이후는 이상하게 또 더 이상하게 갈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묘하게 그 문제가 더 강해요. 가령 박정희는 경상도 인기가 있는 것은 자기 출신인데 자기 지역도 위해주게 했다. 자존심도 있다. 근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니까 이건 또 다른 도다. 그러면 박정희나 김대중 씨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뭘 잘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반대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무조건 우리 고장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걸 타파하려고 무진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럼 내가 한 보잘것없는 역사학자가 소리 질렀다고 해서 그야말로 한강에 돌멩이 던지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런 글이라든가 행동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그 역사책을 만화로 이렇게 접하면서 어릴 적부터 그걸 자연스럽게 선생님 글을 접하다 보면은 지역 사회 그런 감정도 타파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오정혜 씨가 나한테 묻지 않는 게 지금까지 보니까 있어요. 나는 지역 문제만 아니라 신분이라든가 또 다 깨야 되는데 남녀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보고 막 요즘 남들 여성학자들도 이화가 아주 역사학자로서는 아주 페미니스트라 얘기도 듣고 또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딸은 생각은 그런데 행동은 전혀 못 따라간다 이런 비판도 받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평등의 관계예요. 나 요새 가족법, 고지서 철폐 다 찬성한 사람입니다. 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그 평등이 결국 가는 것은 개혁의 길인데 남녀 문제도 이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성들의 그 능력을 더 키워야 돼요. 과거에는 억눌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 인력이 온 사회에 하면서 근데 다만 그 이 개혁의 문제가 참 단순치는 않지만은 그 여성들에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자리만 주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아를 시설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출산 휴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어차피 자연으로부터 임신을 하고 이런 것을 그 고통을 안았으면은 또 거기에 적절한 사회적인 그 배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런 점에서 진정한 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을 그 직장에 시켜봤더니 능률이 떨어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조건은 충족 안 시켜주면서.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그 남자분들이 애를 낳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예. 근데 왜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계시는지. 그건 이불 하나 안 개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청소 하나 안 하고 그럼 자기들 몫이다 그거지. 근데 그 말이 맞기야 맞죠. 근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역할을 분담이다. 선생님 별명 가운데 삐딱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내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요? 예. 어떻게 삐딱이라는 말을 알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것은 내가 어릴 때는 입이 튀어나왔잖아요.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도 크고 그래서 악구라고 그랬다고. 근데 악구는 두 가지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약간 악발이라는 뜻도 되고 입이 크다는 뜻도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내가 사실 키도 작고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문학 활동을 해가지고 이름을 알아요 나를. 저 이효아 지나간다. 그럼 아이고 저거 왜 키가 저렇게 조그만하냐. 이번 주에 왜 튀어나왔냐. 뒤에서 들으면 그러더라고. 뒤에 따라오면서 야 그럼 속으로 봐라 두고 봐라 냐 그때 내 표현이 앞으로 니들하고 상대 안 할 거야. 이제 어린 마음에. 근데 어느 때부터 내가 이제 반골이다 소문이 나서 아까 조금 얘기한 대로 내가 이 박정희 그때 이후에 이 정부 정책에 동조한 적이 난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잘하고 못한 일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잡지라든지 정화라는 잡지라든지 그쪽에는 절대로 글을 안 써요. 원고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딱 거절해버리고 또 그런 모임도 내가 일치 안 나가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제가 원래 좀 사람이 삐딱해가지고 그런다. 그때 이제 방구를 붙이려니까 조금 좀 과격한 것 같고 그냥 삐딱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술자리에 그만 나 삐딱이야. 입도 튀어나오고 정상이 하나도 없거든. 네, 정말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너무 재미있는 역사 시간, 역사 공부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도 좀 이렇게 재밌으면 늘 많은 사람들이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좋은 시간. 말 잘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아주 고마웠어요. 예. 나는 이게 좀 이게 다 담백하고. Don't be afraid. Come on, dance for